KBS 열린 토론 월요일 코너 정치의 재구성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전 정의당 혁신위원, 정현정 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원래는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 국정조사 관련된 얘기들도 나누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예, 일단은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일단 어떻게 징계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라든가 그 이후의 절차에 관련된 논의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산안 문제 되게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어요. 일단 내년도 예산은 556조 원 규모라고 얘기되는데 슈퍼 예산이라고 부르지만 매년 슈퍼 이상이겠죠. 언제나 지금보다는 약간씩은 늘어나기라도 할 테니까. 그래서 슈퍼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적절성을 따지는 문제일 텐데 목적과 이제 적절성의 문제겠죠. 일단 예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를 짧게 1분씩만 내 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쟁점을 일부 몇 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은 김준우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게요. 이제 정부가 요즘 뉴딜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또 하나가 뭐죠? 세 가지 사회 인프라, 휴먼 뉴딜, 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조금 언어 인플레 같긴 합니다. 뉴딜이라고 하면 뭔가 사회계약 새로운 협약과 계약, 사회계약을 맺는 건데. 이건 사실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나기보다는 이제 정부가 예산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 정도라고 이해를 하고 신성장 산업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게 돈을 쓰겠다라는 건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밀어내려다 보니까 뭔가 지역 수건 사업이란 이름하에 예타 면제가 되는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있는 사업들이 조금 이름만 바꿔가지고 약간 경강부회한 사업들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런 확장 정책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소간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 사업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국회에서 적정하게 걸러낼 일이고 정부 당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갖은 묘수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또 상임위에서 나오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이상한 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사업을 뭔가 이제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것과 정부에서 이제 짜내서 국가 전체를 조망했을 때 보는 사업 사이에서 항상 생긴 이 간극들 분명히 기재부에서 심사를 했다가 탈락된 예산들일 텐데 이게 조정되는 게 물론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항상 이게 요 12월의 짧은 시간 안에 쪽지 예산 속에서 정해지다 보니까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 쪽지 예산과 관련된 소위 예산 소위에 관한 소소위나 이런 것들에 관한 좀 공개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될 수는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뉴딜이 이제 약간 언어적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사회계약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다만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는 입장이시고요. 예, 정현중 교수님.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적인 쟁점은요. 기존의 예산 심의와 관련되는 관행적 문제점을 넘어서 핵심적인 쟁점은 3차 재난지원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본 예산으로 집어넣자라고 지난 25일 날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추가되는 예산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본 예산에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줄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획정된 여러 가지 예산 구조에서 방법은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순증액을 하던가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해서 빚을 져서 그만큼을 더 추가 발행을 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일부를 줄여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가 이 부분일 건데 지금 민주당이 실제로 이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정기국회에서. 네. 물론 그런 방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역구 아까 김준우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지역구의 어떤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좀 줄여서 3차 재난지원금 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액수가 턱이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그거 하나 보고 사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반발을 무마하고 또 한편에서는 뉴딜 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은 또 줄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만큼의 3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이 부분을 증액 쪽으로 갈 거예요. 예산
예산 증액 그게 한 2조에서 5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산 증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과연 어떤 재정 부담을 주는가에 대해서 야당들은 따져 묻겠죠. 이게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구조의 문제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 갚을 일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 부채들이 사실은 갚아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 재정 부담이 상당히 심각해져 있다라는 데이터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야당이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데 타협 지점은 뉴딜 예산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정말 통과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둘 다 뉴딜 예산의 일부 조정하는 쪽으로 타협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조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타협 지점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이 좀 불가피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본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순증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거냐 아니면 다른 데서 깎을 거냐인데 야당의 방침에서는 뉴딜 쪽에서 깎는 수밖에 없다.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이제 편성한 다음에 이걸 12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증감률을 이제 표기하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보면은 아마 청취자분들도 귀를 의심할 텐데 이명박 정부 때 보면 SOC 예산이 평균 매년 4.1%씩 줄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이너스 0.8%였거든요. SOC 예산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역대 정부 중에 유일하게 SOC 예산을 증가시킨 정부로 연평균 5%씩 늘리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서 SOC 예산은 12.1%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양두구육이라고 하죠. 밖에 양고기 걸어놓고 이제 안에서 개고기 판다 이런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예산 다 증액하는 과정 속에서 뉴딜이라고 포장해가지고 R&D 예산 늘리고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 SOC 예산이 12.1% 늘어났고요. 교육 예산은 2.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냐. SOC 예산 그리고 환경 예산이라 돼 있는데 이게 보면 보통 태양광 관련된 이런 녹색 에너지 뭐 이런 거 예산이거든요. 결국에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해열제를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정부가 예산안으로 시인한 겁니다. 처음에 과거 우리 한 10년 전으로만 돌려보십시오. MB를 거의 콘크리트맨으로 묘사하면서 SOC는 죄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1년에 SOC 예산을 12%씩 늘리는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반면 뭐 디지털 뉴딜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은 미래를 향한 교육 예산은 2.2% 감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참 정부가 지향하는 바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리 말로 갖다 붙여도 돈 쓰는 거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근시안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 단기적으로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고용 지표를 개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본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SOC 예산 증액으로 이걸 하려는 거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줄이고 대신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바뀌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인 인식과 다르게 마이너스 때 저희가 이제 SOC 예산 증가율을 보였던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고속도로도 깔 만큼 깔았고 이제 기차도 이제 깔 만큼 철도도 깔 만큼 깔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갈 수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타 면제 이런 거 하면서요. 심심하면 하나씩 그냥 발표해요. 예를 들어 갑자기 경남에다가 단선 고속철도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 하지 않나. 아니 이번에도 가덕도 아직 이건 가시화되지 않았지만은 공항 하나 턱 15조짜리 그냥 선거 앞두고 짓는다고 하지 않나. 이런 게 바로 과거에 뭐 22조 이러면서 4대강 비하하던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굉장히 안 좋은 SOC 개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석기님은 SOC라고 해도 4대강과 지금 그린 뉴딜은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같다. 외로 더 안 좋아졌다라고 지금 윤석 최고는 얘기해 주셨어요. 장경태 의원. 일단 먼저 이 말씀 좀 먼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IMF에서 가계부채 위험국가 탑5로 한국을 선정했죠. 브라질, 캐나다, 그리고 중국, 호주, 한국 등인데요.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가 단연 1위입니다. 이 소위 코로나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인데요. 어찌되었건 이 소위 위기에 대처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은 위기에 뛰어넘는 대안 예산 같은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재난, 그러니까 3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한국형 뉴딜, K 뉴딜이라고 하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과 휴먼 뉴딜을 좀 만들면서 이 다음 우리 세대의 먹거리는 무엇이냐.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 때 IMF 왔지만 인터넷 깔고 IT 강국을 천명했어요. 그 당시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저희가 이런 IT 강국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어찌되건 위기를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건 그런 비전 제시가 전혀 없어서 안타깝고요. 저희가 MB 콘크리트 뭐 지금 SOC 예산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반대했던 건 SOC 뭐를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하겠다고 하면서 소백산맥을 끊겠다, 강으로 연결하겠다 이러니까 저희가 반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지역균형 발전의 이 핵심은 그러니까 저희가 SOC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자체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어찌되었건 서울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산이나 경남이나 광주나 대전에 투자를 좀 더 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역에 계신 분들도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이준석 최고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콩아이디 K77750637님께서 코로나 시국에 국가 부채만 걱정하나요? 국민계 개인 부채도 신경 써주십시오. 라면서 장경태 의원 말씀하신 것과 약간 괴가 비슷한 의견을 주시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잠깐만요. 예, 했는데요. 예. 예. 약간 논의를 이제 너무 막 좀 적게 쟁점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아마 말씀하실 것들이 좀 있으실 텐데 이런 그린 뉴딜이라든가 휴먼 뉴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실속 없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뉴딜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재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 개혁 그리고 필요한 어떤 제도의 창출 그리고 필요한 기반 시설의 확립 뭐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갖춰야 되는 거죠. 거기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성장 동력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원천들이 예. 일정 부분 확보되거나 그것들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할 때 그 대상 사업들이 정해지고 그것을 확대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정말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뉴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 외에는 아무런 그런 뭔가 성장 동력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부의 성장 전략이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부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합의가 없고 어떤 타당성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서 줄이자. 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무슨 또 균형 발전의 시각은 왜 들어옵니까? 균형 발전,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뭐 시설을 짓는 데 지방에다 나눠주는 개념으로 이미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도 존재하는 것이고 관련되는 어떤 정책 사업의 예산들도 존재해요. 그럼 그거와 이거는 어떤 중복적인 차이가 중복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경제 효과에 대한 어떤 제가 봐도 실제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없다 하면 재난지원금이 더 먼저잖아요. 지금 국민들 어렵다고 하시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두고 그 예산을 뭐 증액해서 빚져서 할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활용하는 것. 이 방법이 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예, 바로 장경태 의원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일단 세 가지 K-뉴딜에 대한 신산업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충분히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불과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3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한 게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배터리도 수소차, 전기차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 미래형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고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위기가 올 줄 작년만 해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정말 선제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고요.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상당히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먼저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어떤 산업 동력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재난지원금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까지 저희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더 중장기 들어가면 재정 계획에 반영이 자, 됐었어요. 제가 근데 요거만 지적하자면은 제가 이제 결국에는 아까 SOC 예산에 대해 장경태 의원이 뭐 좋은 일 하자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예비 타당성 면제 금액 총액이 83조 원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4년 차까지 벌써 88조 1천억 원이에요. 이거 가덕도 빼고 한 얘기거든요. 가덕도까지 넣으면 100조 가까이 되잖아요. 저는 무슨 대단한 좋은 일 하길래 예비 타당성 면제를 100조 가까이 이렇게 해버립니까? 이 정부에서. 이거는 100조의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거는 좋게 말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지만은 나쁘게 말하면은 경제성 검토 안 하고 모든 검토 다 배제하고 선거 때마다 퍼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SOC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질적으로 안 좋은 SC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김준 변호사님. 저도 얘기했죠. 정의당도 예타면제 비판해요. 예타를 저희는- 마치 지고지순한 무슨 가치인 것처럼 예, 예. 얘기하셔서. 김정일 아니 저는 그 신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국난 극복을 위한 그 팽창 정책, 확장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소 죄송합니다. 다소 낭비가 있더라도 일단 밀어내서 돈이 나가야 뭔가 경제가 돈다고 생각하거든요. MB 대통령 이명박 정권 때 다대강 비판했던 건 그게 그 후에 올 후과가 없는 SOC 투자일 것 같아서 비판했던 측면이 되게 큰 거고 사실은 SOC 필요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일부 뭐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감수하고라도 국가가 빚을 져서 국민을 좀 잘 살게 해야, 그러니까 국난에서 이제 위기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조정할 게 아니라 3차 지원금도 보편 지급을 하고 국가 부채 비율을 더 높이더라도 가계부채 비율, 물론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때문에 생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저는 부채 규모를 더 늘려서라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농민 뭐 이런 계층에 대한 지원금 확대 이런 부분도 본 예산에 더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좀 핵심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보편이나 선별이냐 가지고 논쟁하고 싶진 않아요. 맨날 논쟁했고 그렇게 철학적인 논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번 들어보죠. 이를테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늘릴 것이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만약에 선별을 간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이제 쏟아져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은 조금씩 아마 다를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이제 1차 지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급됐던 일괄 지급 방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핀셋 지원인데 네. 1차에 있어가지고는 두 가지의 정의롭지 못함이 있다. 첫째로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에 있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재난지원금 많이 준다 해도 가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 업종에. 예를 들어 노래방에 지금 이제 손님들이 적은데 저한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더라도 전 거기서 노래방에 10,000원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재난지원금은 공정하게 나눠준다고 하지만은 그 온기는 일부 업종은 저는 닿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게 이제 하나의 불공정이고요. 재난지원금을 이제 나눠준 데 있어가지고 소득이 전혀 감소하지 않은 계층과 직군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아니면 화이트 칼라 중에 정규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감소폭이 없거나 적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자영업자층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토막 난 분도 있습니다. 매출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홍수를 입어가지고 홍수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다 재난지원금을 도시에 사는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차등 지급을 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구분이 선거라고 봅니다. 선거 전에는 어쨌든 그렇게 흩어가지고 다 지급하는 거 일괄 지급안을 선호했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는지 이제 곡간을 쳐다보고 나가지고는 선별 지급하자 하고 있어요. 딱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선거 전에는 다 나눠주자. 선거 후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선거 후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자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 지급으로 갈 걸 확신합니다. 보궐선거하고는 상관없이? 보궐선거에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해가지고 풀기보다는 정치적 다른 이슈를 들어올 게 있지 지금 홍남기 부총리마저도 곡간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그 여력이라는 것이 일괄 지급으로 나가기는 좀 없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뭐 농담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구에 계신 노래방은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 노래방이라는 게 코인 노래방도 아니고 혼자 가서 노래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같이 갈 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 한번 답변 주시죠. 국민의힘은 참 재정 적자를 우려하기도 하고 국가 부채를 우려하기도 했으면서 3차 재난지원금 또 빨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기업 부채, 국가 부채는 걱정하시는데 왜 우리 가계 부채, 국민의 부채는 걱정하지 않으시는지 참 안타깝고요. 늘 어려울 때는 가장 힘든 곳이 가장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선제적으로 좀 빨리 지원을 해야 된다. 대상에 대해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견은 없고요. 어쨌든 빨리 좀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빨리 얘기한 이유는요. 님들이 또 예타면제 해가지고 이상한 데다 소시 쏟아부을까 봐 그래요. 자, 정현정 교수님. 자,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좀 맞춰보세요. 저희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문재인이요.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 40%를 40% 깨졌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논외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문제는 당 대표 시절에 떠났고 자, 그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확대 재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확대 재정을 하더라도 좀 감안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야 되지만 코로나 이후의 전국도 또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가의 채무 비율이 뭐 MB와 박근혜 때의 100조, 뭐 170조, 180조 규모였다면 지금 800조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800조까지 8배 정도, 뭐 7배 정도 늘어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정의 채무도 그렇지만 상당히 이게 높아졌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파고와 문제점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또 국민들이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일종의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되는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즉 증액이 아니고 또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이라는 건 1차 지원금 외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현재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중요하게 보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진 계층에 대한 지원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소위 뭐 죄송합니다만 약발이 먹히는 그런 정부의 혜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정을 확보하는 이 부분조차도 실제로는 지금 재정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은 왜 자꾸 계속해서 무슨 보편성을 강조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재정적 능력이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선택적 복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현재로서의 예산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저는 그 관건이 있다고 보여지지 뭐 빚을 져라 계속 빚을 져라 김준호 변호사님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걸 누가 감당할 겁니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채무가 늘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김준호 변호사님이 기재부 장관 하시면 되긴 하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자꾸만 채무를 늘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액수는 계속 늘어나죠.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비율을 따지는 건데 글쎄 저희는 그 전에도 이 논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비슷한 저희보다 조금 더 선진적인 국가들 물론 이제 발권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화폐 가치가 좀 다릅니다만 저희보다는 국가 부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뭐 1-20%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쪽인 거고요. 뭐 제가 막 200%, 300%까지 국가 예산 대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뭐 1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통장 쓰실 때 1년 연봉 정도까지는 대출 끌어다 쓰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뭔가 위협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고요. 선별 지원과 관련해서도 뭐 저는 그건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아직까지 지난 6개월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보편 지급을 한 다음에 이후에 그거를 과세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테이크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만들 수는 없었는가 국회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 그 선별 비용과 그 차이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 지급을 하고 후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이걸 소득으로 잡아서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저는 계속 봄부터 좀 주장해온 쪽이어서 그런 맥락에서 좀 드린 채무 말씀입니다. 비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청취자들 의견 드리겠습니다. 2688님이 선별지급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화물업인데 정직하게 세금 계산서 끄는 사람은 지원금 한 번 못 받고 신고 축소한 사람 45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라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석기님은 정의롭게 어찌 선별할까요? 그 방법이 있다면 선별지급에 찬성합니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논의 이 정도로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이 정치재 구성 함께해 주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현정 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그리고 김준우 전 정의당 혁신위원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견으로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3832님께서 패널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정권이나 이전 정권이나 정권 때마다 검찰의 힘을 빌려 썼으니 검찰의 일이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 이번 사건의 본질 같은데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창복님은 뉴딜의 목적이 어느 한 가지뿐일까요?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역의 균형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플랜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그런 플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코로나 방역이